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 일명 떴다방을 통해 무료 공연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 집합 판매하는 행사로 인한 고령층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은 방문 판매 업체 관련된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검역, 접촉자 관리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증상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는 유행을 모두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방역과 사회 방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을 통해서 개인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말 제2의 대유행 직전이다.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거죠? 일단 뭐 어제는 이제 주말이었기 예. 때문에 검사자가 줄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 준 것 때문에 좀 완화됐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지난주 말해 보셨겠지만 대전으로 전파가 된 이후에 대전에서 뭐 전주라든지 강주라든지 지방으로 갑자기 수도권의 그 영향권이 이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간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전국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은 좀 악화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는데 예전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공부하거나 살던 분들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네. 요즘 농번기를 맞아서 서남아시아, 네.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이쪽에서 일종의 농번기, 농촌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전파시키는 사례가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행기 뭐 한 편이 왔는데 그 중에서 9명이 동시 진단된 아이고, 사례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주말 어제만 해도 한 30여 명의 그런 이제 그저께 한 30여 명의 확진자들이 나온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족한 것들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조장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발감도 꽤 생각보다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갑 교수님이 얼마 전에 SNS에 글을 쓰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의 글인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교수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강구함이 있다. 정부를 약간 비판하시는 것 같네요. 수도권 지금보다 늦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는 말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생활 속 방역 지켜가도 좋으니 국민에게 솔직히 지금 위기의 시작이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에 합당한 대비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글을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서의 이제 발병 상황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는 상황들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도 이제 확산이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자 자체 발생 자체의 양상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냐. 또 한 번 진단됐을 때 뭐 한두 명 진단되는 게 아니라 10여 명 진단되는데 이미 2차, 3차, 4차 감염까지 예. 동시에 진단되는 상황들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제 방역 당국이 환자를 쫓아가는데 이미 버거운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수도권에 이제 지난 주만 해도 조금 좀 지금은 나아졌지만 지난 주만 해도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코로나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수가 부족한 상황들이 이제 닥치고 있었고, 게다가 5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의 발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료 체계 자체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포기를 못 한다면 어쩌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좀 취하든지, 또한 이제 병상에 대한 이제 특단의 대비를 한다든지, 또한 가을철을 대비해서 그런 환자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급성 호흡기 발열 클리닉 같은 그런 이제 진료에 대한 체계들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늦게 이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상황이 급변해서 갑자기 이제 들이닥치게 됐을 때 우리가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처럼 민감하게 아주 이제 신속하게 잘 반응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회의가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 방역,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교수님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도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가서 지금의 발병 양상을 좀 한번 잠재워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준비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하고 나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이런 데 발생할 것 같다고 했던 데도 발생을 했지만 예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예.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거꾸로 돌이켜 보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되면서 이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생긴 영역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당장 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준비 안 된 영역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 영역들이 준비될 수 있게끔 어떤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긴 도저히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문을 닫게 하고 대신에 그분들이 전업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대책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 특히 수도권이 감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유증상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병상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환자들 이제 맞을 수 있는 병상 수가 뭐 적게는 1,000개, 이제 만약에 이제 감염 전담병을 늘리면 뭐 2, 3,00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2,000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예, 기억이 예. 나서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환자들을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가 사망률을 낮추는 데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노령층에서 환자가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지금 경기도라든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중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지난 주말에도 거의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한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최근에 발병해 있는 그런 이제 방문 판매 시설에서 노령층이 갑자기 한 200명이 확 진단이 돼버리면 당장의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수도권의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준비들, 의료 체계들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환자실이라는 게 맞먹는다고 1, 2주 안에 갑자기 뭐 50개 있던 걸 2, 300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탄력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계속 한 템포 느리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얼마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인가요? 답변을 통해서 최근에 여름철을 맞아서 의료진이 방호복 때문에 상당히 네. 수고가 많고 땀을 흘리고 있다라고 했더니 원래 다른 가벼운 그 옷도 복장도 있는데 의료진들이 언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런 두터운 방호복을 많이 입는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렇죠. 이제 사실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좀 불쾌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의 이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보호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2월부터 보호구 종류 2가지를 다 권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진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간단하게 정말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딱 50분 근무하고 10분 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근무라면 좀 가벼운 옷차림도 할 수 있겠지만 뭐 3시간, 4시간씩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지킬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설득하는 작업들 왜 이런 가벼운 보호구도 되는지에 대한 설득 작업들이 필요했었는데 단순히 그냥 언론에서 그냥 의료진들이 그냥 본인 보호하려고 그냥 두꺼운 거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황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의료진들에게 용납할 수 있고 의료진들이 이제 노고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얘기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나은 방법 또는 의료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되는데 근데 매번 표현할 박능우 때마다 장관이. 매번 표현할 때마다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럽게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좀 의료진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예, 당황스럽다는 게 좀 화가 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예. 예. 박능우 장관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예,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의료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 표현에 있어서 정교하게 발언을 못하지 않나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예. 예. 박능우 장관이 좀 이런 의료진의 목소리, 의료계의 목소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고 박능우 장관도 고생하고 있지만 네.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헌신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값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1.799 그래서 한 달쯤 뒤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을 것이다. 이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란 교수님이 이제 한 2주 전쯤 발표했던 내용이고, 당시에 이제 수도권이 1.7 정도 됐고, 이 상황이 만약에 특정한 방역 대책 없이 지나게 되면 7월쯤에는 뭐 800명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측 자료들을 냈거든요.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일단 수도권 쪽에서 그러니까 언제든 만약에 대규모 집단 발병할 수 있는 상황이랑 맞물려 버리면 언제든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호란 교수님도 그걸 발표했던 이유가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 대책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거를 이제 RT라고 하는 이 기초재생산 지수는 방역을 잘하면 꺾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높아졌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꺾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근데 좀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에 좀 기준을 좀 마련을 했죠. 그래서 뭐 30명으로, 정부는 50명으로 뭐 2주로 얘기하지만 서울에서 30명으로 3일. 게다가 병상이 한 70호흡이라서 차면 사회적 거리두기 돌아가겠다 그래서 지자체 나름의 어떤 의료 체계의 어떤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걸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은 확진 판정받고 치료를 받고 다행히 완치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 세상을 네.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네. 정말 이때는 가슴이 아팠다. 뭐 그런 사례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사례기는 한데, 이제 부부가 같이 진단되는데 연령대가 60대 좀 넘으신 분인데, 한 분은 이제 너무 중증이라 저희 병원 중환자실로, 한 분은 그냥 이제 고향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이제 한 분은 이제 완쾌가 돼서 나왔는데, 나온 상황일 때 면회도 못한 상황에서 이미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중증 상태여가지고 이제 대화도 못하는 상황일 때 면회를 간신히 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직접 이렇게 사망했을 때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확진자들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했던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잔인한 바이러스네요. 예.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사이에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는. 예. 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재갑 교수가 정부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죽을까 감싸며 울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예, 김호종 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할머니라고 하는 신곡을 내놓았네요. 지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 뒤에 펼쳐진 화면은 70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입니다. 당시 전장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였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켜준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지금 노래는 할머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6.25 전쟁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한 주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우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돌아가셨다면 참 많이 그리우실 것 같네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